이 나라 끝났어요. 사실은 문재인 때 연방제로 벌써 나라가 넘어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문재인하고 완전히 붙어 싸워가지고 깜빵 3번 갔다 왔어. 3번 76개 혐의로 내란 선동 혐의, 집시법 위반, 선거법 위반, 또 뭐 그 다음에 무슨 뭐 하여튼 76개. 근데 검사님 조사받다가 그 중에 76개 중에 절반은 날라갔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재판에서 이제 나머지가 다 완전히 무죄가 돼가지고 내가 깜빵 3번 간 것 때문에 법무부에서 죄도 없는 사람을 나를 3번 깜빵에 보냈단 말이야. 법무부에서 보상금을 얼마 줬냐? 6,800만 원 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일 없으면 깜빵 가라고. 깜빵 가면 돈 타요. 돈 탄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때 왜 그러냐 하면은 제일 주범이 누구냐? 김대중이야. 김대중. 누구라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 때 평양 가서 김화성 장로님 아까 이것도 강의 안 했지? 했어? 이거? 안 했지? 내가 먼저 들어보니까 안 하는 것 같던데. 이거는 꼭 해야 된다니까. 이거는 약방의 감초야. 이거 꼭 해야 돼. 그래야 내가 하기가 쉽지. 그러니까 낮은 단계 연방제를 좌파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평양 가서 서명을 했어. 서명했단 말이야. 예? 김정일이 하고 또 이거 문재인 이 새끼는 또 그 김정은이 하고 서명했으면 지금도 그 서명한 것이 법적으로 그대로 유효해요. 그대로 간다니까. 그대로. 그런데 드디어 문재인 때는 왜 실패했느냐? 내가 문재인하고 강렬하게 이 새끼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그래가지고 연방제로 가는 것이 실패가 됐고, 야, 이 새끼가요 연방제로 넘기려고요 정말로 이 문재인이가 이 개자식이 인간도 아니요. 이 새끼는요 간첩이요. 간첩. 내가 강화문 연설에서 야 문재인 야 이 개새끼야 너는 간첩이야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내 또 깜빵 한번 갔지. 그래가지고 첫 재판이 뭐냐면은 왜 현역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했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재판인데, 그래서 내가 왜 현역 대통령을 나한테 물어. 비고 일어서라 그래. 왜 현역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 이거는 내가 대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럼 누가 대답해야 되냐 그래. 이거는 문재인이가 판문점에서 북한한테 넘겨준 USB 내용. 자, USB 보세요. 요거 보세요. 요 그림 보여요? 그림 보여요? 요때 USB를 넘겨줬거든. USB를 넘겨준 그 내용에 보면 스스로 자기가 문재인이가 간첩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판사들이 재판부가 3명인데 오늘은 재판을 여기까지 해놓고 청와대에다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를 제출하라 그랬는데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또 재판부가 요청했어. 아니 왜 현역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했느냐. 이것을 정강훈 목사가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USB 내용에 보면 다 있다고 하니까 두 번째 다시 또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요청을 했더니 제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들이요 방맹이를 가지고 세게 쳤더니까 소리 나게 완전히요 이 사건은 무죄라고 빵빵빵 때렸단 말이야. 빵빵빵 때렸단 말이야. 그래 내가 76개 혐의, 내란 선동 혐의, 집시법 위반, 선거법 위반, 또 명예훼손 뭐 그거 다 100% 무죄 받고 언제 나왔냐? 12월 30일 날 나왔어. 12월 30일 날. 근데 참 이게요 하나님이 나한테 다 가르쳐줘요. 보세요. 내가 12월 30일 날 나올 줄을 하나님이 꿈속에 깜빵에서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는 꼭 1월 1일 날 성찬식을 해요. 성찬식을 하는데 내가 이 목회자 가운, 하얀 가운을 딱 입고 그 다음에 손원배 목사를 딱 데리고 예배 시간에 1월 1일 날 성찬식을 집행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꿈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이게 뭐냐? 1월 1일 전에 너는 나간다 이 말이야. 이야, 나는요 하나님이요 꿈에 다 가르쳐줘 버려. 하나님이 나한테 꿈에 지금도 다 가르쳐줘 버려. 지금도 윤석열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내가 새벽 2시에 기도하는데 윤석열에 대해서 대통령 되기도 전이야. 뭐라 그러냐, 그 검찰총장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을 만들어라. 그리고 마지막은 감옥을 갈 것이다. 검찰총장 시절에 대통령을 만들어라. 그리고 마지막은 감옥 갈 것이다. 어제 감옥 갔어 안 갔어? 두 번째 갔어.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그리고 법정 투쟁이 일어나리라. 나는요 선지자의 영을 받았다니까. 선지자의 영을 받았다니까. 누가 날 보고 선지자가 아니라 그래? 예? 내가 말을 하고 예측한 것은요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100% 다 이루어져 버려. 이재명이 가짜 대통령 된 거 주님이 나한테 보여줬을까 안 보여줬을까?
자, 근데 이재명 이름은요 반드시 이거는요 정상적인 대통령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줬어. 이재명이가 관 속에 들어가서 내가 관을 들고 가는 거야. 자, 보세요. 이 새끼는요 반드시 아웃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니까. 하루는 또 새벽 2시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당대표 말도 없을 텐데 이래 김기현 장로가 당대표가 되리라. 그래가지고 내가 아침 6시까지 기다렸다가 전화해서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당대표 된다 그랬습니다. 저 오늘 하얏트 호텔 오세요. 내 증인을 삼으려고 장경동, 장학일, 그 다음에 또 뭐 조나단 목사님, 그 다음에 또 거기 강은식까지 다 데려가지고 아니 내가 어떻게 당대표가 되냐. 하나님이 말했다니까. 내가 선지자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김기현이가 당대표 돼서 안 됐어. 됐다가 올해도 못하고 윤석열한테 잘렸어요. 왜 잘렸냐? 그 이유는 설명하려면 시간이 또 3시간 걸려. 응? 3시간 걸려. 그리고 이준석이가 당대표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것도 설교 시간에 이준석 당대표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요 나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니까. 이 반응이 더럽게 없어 이거. 앞으로도 두고 봐요. 내가 말하는 대로 돼요. 하나님은요 한 시대에 선지자를 여러 명 안 세워요. 한 사람 세워요. 나는 하늘나라에 입신을 해본 경험이 있어. 입신. 죽어서 가는 천국 있잖아.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거. 사도 바울이 살아있으면서 죽어서 가는 천국을 갔다 온 거 있죠. 난 거기를 갔다 왔단 말이야. 거기서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대한민국은 자유통일이 되리라. 이거 아멘 먼저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뭐냐면 그러나 6.25 같은 과정을 겪으리라. 그래서 참 보세요. 저 지금 이재명이 하는 꼴하지 안 보라고. 저 이재명도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저거 가짜 대통령이 된 거라니까. 왜? 대한민국을 조질려고 그러는 거야. 대한민국을 조지려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요 너무 멍청한 거야. 국민들이 멍청한 거란 말이야. 강릉 대답이 이게 분기가 빠져가지고. 강릉 비탈 감자들아. 감자들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연방제로 북한한테 나라를 넘겨주면 돼 안 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살 게 다 살았어. 나는 나이가 지금 몇 살이요? 그렇지 99세. 여러분과 나는 이제 살 거 다 살았는데 연방제로 넘겨주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여러분의 손주 있잖아. 손주. 나만 손주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도 손주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손주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손주도 없어? 어이구 손주? 손 들어봐. 빨리 손주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여러분의 손주들을 북한의 연방제로 넘겨주면 돼 안 돼? 이거 방법이 지금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니느웨이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니느웨이 성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니느웨이가 회개하니까 니느웨이 성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불로 심판했어 안 했어? 성경을 하도 모르니까 말이야. 이 감자들은 성경도 몰라. 이 감자들은 말이야. 안 했잖아. 안 했어. 그래서 나는 전국에 몸도 안 좋아요. 걷기도 불편해. 네? 걷기도 불편한데 그래서 나는요 지금 7년 전에 세브란스에서 목뼈 속에 돌이 들어갔다 해가지고 그게 수술하다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게 목뼈 속에 돌 들어간 걸 꺼내려고 하는데 그 주치의가 장로님이야. 이게 내가 7시간 마취 수술을 했는데 내가 마취에 끝나서 눈을 딱 뜨니까 머리를 못 뜨는 거야. 머리를. 그 장로님이 바로 나한테 자수를 하는 거야. 내가 의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내가 사실요 고발했으면요 내가 돈 수억도 탈 수 있어. 근데 장로님이 말이야 나를 위해서 수술했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목사님 이대로 가만 누워 있다가 며칠 후에 7시간 마취 수술을 한 번 더 해서 목을 들 수 있도록 쇠를 박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 쇠를 박았어. 여기 봐요. 눈에 보여요? 쇠를 박았어. 그랬더니 또 뭐냐면 한계가 좀 안 된대. 그래가지고 또 3일 후에 7시간 마취 수술을 3번 했어. 3번 해서 앞에다가 또 쇠를 또 박았어. 그랬더니 이제 목이 드는 거야. 드는데 야, 너 남순이 너 대답 한번 해봐. 참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목을 못 뜨도록 이게 쇠를 받고 3번 7시간 마취 수술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였어요. 왜? 내가 요즘같이 가문에 말이야 구름대처럼 사람이 모이면 내가 모가지를 빳빳하게 세워가지고 교만할까 안 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 못하게 하려고 아예 모가지 뼈를 내가 딱 하나님 잘라놨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거 목술 때문에 지금 이게 하체 마비증이 와가지고 내가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거야. 이런 상태인데도 나는 대한민국을 북한의 연방제로 넘겨줄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전국을 다니며 부산, 울산, 뭐 포항 다니며 대전, 그 다음에 평택 뭐 계속 다니며 하고, 이제 또 오늘 끝나고 서울에 올라가면 이제 수도권 2,500만을 내가요 막 동네 다니면서 내가 머리를 다 잡아들라 그래, 이제 개 같은 것들 말이야. 그래서 가문 광장에 8월 15일 날 3천만 명이 모이게 돼. 3천만 명이. 몇 명이? 여기 강원도는 인구가 얼마요? 강원도 인구가 얼마냐고? 얼마? 150만? 그러면 요거 30만은 빼고, 150만 중에 30만 빼고 120만 명은 강원도 전체가 8월 15일 날 강원으로 와야 돼, 안 와야 돼? 아니, 내가 괜히 뻥치는 게 아니니까, 겁주는 게 아니야. 연방제로 간다니까요. 나라가 가게 돼 있다니까. 응? 자, 내가 그래서 내가 3번 구속됐다가 나온 뒤에 문재인이가 넘긴 USB란 말이야. 이게 12월 30일 날 내가 나왔거든. 나왔는데 아 참, 저기 저 남순이가 이제 내 수행비서인데, 내가 세브란스에 그 수술을 받고 난 뒤에 2번째 수술인가 3번째 수술인가 받을 때 갑자기 내 영혼이 육체로부터 싹 빠져나가더라고. 빠져나가가지고 바로 사도 바울이 본 셋째 하늘 있잖아. 셋째 하늘 입신해서 거기를 보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아직도 천국에서 기상천외한 걸 봤거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볼 뿐이 아니고, 이거 그 내가 이제 그 사실은 이 저 청교도 영성훈련을 30년 했는데, 목사님들만 데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30년 했다고. 30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강화문 운동이 일어났는데, 내가 그때 다니엘서를 가르칠 때 말이야. 다니엘서를 가르칠 때에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2장은 동상의 기둥이야. 동상의 기둥. 내용은 다 똑같아. 7장은 뭐냐? 짐승으로 돼. 짐승 사자. 바벨론은 사자, 메데파사는 곰, 헬라는 표범, 로마는 크고 무서운 짐승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 나는 다니엘서만 나라들이, 제국들이 짐승으로 된 줄 알았는데, 내가 한 나라 가보니까 이 땅에 있는 유엔에 가입된 나라들 있죠. 230개. 이 현재 이 지구촌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짐승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중국은 거대한 용으로 돼 있어. 거대한 용으로. 일본은요 뱀새끼로 돼. 뱀새끼. 미국은 병든 양으로 나타났어. 병든 양으로. 근데 이 북한의 김정은이는 어떻게 나타났냐? 오라무통이라고 알아요? 원숭이과? 오라무통 알아요? 오라무통 같이 생겨가지고 이빨을 앞에다가 촥 빼고 2발을 들고, 아니 오라무통 모르는 것 같아. 알아요? 원숭이 비슷한 사촌. 이발 앞발을 딱 들고 이빨을 벌리면서 표현을 하는데, 으악 하니까 세상에 대한민국에 있는 똑같이 생긴 쥐새끼만한 생기, 요게 누구냐? 이동호요. 이동호. 빨갱이 이동호야. 대한민국에 있는 이 쥐새끼같이 똑같이 김정은같이 생긴, 짐승같이 생긴, 오랑우탄같이 생긴 것들이, 생긴 거는 주먹만하게 생겼는데 똑같이 따라 사는 거야. 깨. 이게 뭐냐? 대한민국이 이미 적화될 것을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번엔 박수칠 세게 준비해봐. 대한민국만 어떻게 되냐? 빛으로 된 나라야. 빛으로 된 나라 말이야. 대한민국은 뭐요? 빛으로 된 나라야. 그래서 내가 10월 3일 날 가문 광장에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는데, 내가 사회하러 딱 연단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믿지 못하겠느냐? 그래도 믿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 입신하고 나서 아침에 일찍 고영일 변호사하고 남순이를 불러가지고 내가 천국에서 본 걸 잊어먹을 수도 있으니까 녹음기를 해서 녹음을 하라. 남순이 일어서, 빨리 일어서. 녹음했어 안 했어? 녹음했다 그러잖아. 봐, 녹음했다 그러잖아. 내가 언제 내가 이제 이번에 저 윤석열 대통령 다시 복귀시켜놓고 그 다음에 또 저 이재명 대 끌어내리고 난 뒤에 내가 진짜로 내가 집회하러 한번 강릉에 다시 올 테니까, 아멘. 그때 내가 천국 지옥 본 거 말이야, 딱 내가 설명 다 해줄 테니까. 할렐루야. 그럼 내가 선지자가 맞아 안 맞아? 근데 내가 이제 12월 30일 날 나온 뒤에 도대체 USB 김정은이한테 넘긴, 문재인이 계좌식이 넘긴 것이 거기에 뭐가 있냐 하고 일단 국가기록보존소한테 신청을 했어. 대통령이 재직 시에 정상 외교를 하든지 청와대에서 하품을 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기록의 메모에 남겨서 30년 동안 국가기록보존소에다가 딱 넣기로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 국가기록보존소에다가 우리 구조화 변호사님 통해서 그 김정은이한테 넘긴 USB 내용이 거기 있냐 했더니 안 들어왔다는 거야. 이것만 가지고도요 문재인은 깜빵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것이 그러면 어디서 만든 것이냐 했더니 통일부에서 만들었다는 거야. 통일부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됐으니까 권영세가 통일부 장관을 했단 말이야. 거기다가 질의를 했어. USB 내용을 공개하라 그랬더니
세상에요, 국가 기밀 사항이 너무 심각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 국가 기밀 사항이 너무 심각한 것을 김정은이한테는 주면 돼야 안 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행정소송을 다시 했어. 구조화 변호사가. 구조화 변호사도 순하게 생겼지만요, 집요해요. 보통 집요한 게 아니에요. 행정소송을 했는데 판사 3명이 USB 내용을 공개하라고 통일부한테 했더니 국가 기밀사항이 심각하므로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러면 판사 3명이 직접 보러 간다. 통일부에 보러 갔어요. 1심에서 3명 판사 3명이 보러 갔더니, 갔다 오더니 얼굴이 새카마가지고 이걸 만약에 그 USB 내용을 공개하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2심에 또 고등법원에 또 다시 항소했어요. 고등법원에 판사 3명이 또 제출하라 그러니까 제출 안 하는 거야. 통일부가 다시 또 보러 갔어. 갔다 오더니 똑같은 얘기했어. 대법원에서도 이겼어. 그러니까요,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내가 선지자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자, 보세요. 이거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이미 판결난 내용이야. 첫째,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가 김정은한테 넘겼어요.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가. 문재인이가 우리 보고는 원자력 발전소를 하지 말라고 해놓고 김정은한테는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를 넘겨주면 돼 안 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새끼가 간첩이라는 거야. 간첩이야. 확실한 거 간첩이야 이 새끼들. 자식 말이야. 그리고 또 황교안 장군님 일로 나와보세요. 황교안 장군님이 별이 몇 개요? 그것도 모르고 있어? 그러면 장로님 스스로, 여기 하도 감자들이라서 멍청해서 모르니까 장로님 별이 몇 개요? 에? 예비역 중장입니다. 보세요. 이것도 일반 예비역 별 3개가 아니고 핵심 요직 1사단장, 1군단장, 자유툰부대의 사단장을 했어. 그런데 이 한미연합사에서 장로님이 근무할 때에 그때 만든 작전 계획이 있어. 작전 계획. 그 작전 계획 이름이 뭐예요? 작계 5027입니다. 5027.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북한이 남침을 하면 처음에는 수비를 하다가 3일 만에 다시 미국하고 같이 미군하고 합력을 해서 다시 북한을 평양까지 먹는다 하는 이 작전 계획이란 거야. 작전 계획. 이것을요, 문재인이가 김정은한테 넘긴 거야. 그러면 이 새끼는 간첩이 아니야. 장로님. 예. 장로님이 만든 거 있잖아. 작전 계획. 예? 이양 나왔으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뉴스에 주한미군 10,000명 감축한다. 공식으로 나왔어. 지금 이재명이를 조질라 그러는 거야. 조질라 그러는 거야. 아니 지금 주한미군 10,000명 감축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관세는 25% 때리잖아요. 만약에 남한이 반발하면 다시 75%를 때린다 그랬어. 트럼프가 75%. 이 모든 것은 다 이재명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누구 때문에요? 이재명 때문에. 장로님. 아니 그래서 지금 주한미군 10,000명 감축한다 그랬거든요. 지금 그 말이 그런 그 유연성 문제는 뭐 여기 뉴스 나왔죠. 전혀 처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위로 올려봐. 그런데 이번에 지난 그 미 국방장관을 고문관을 했던 친구가 어저께 미국에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다시 되돌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미군이 주둔하는 규모는 세계에서 3번째입니다. 그리고 육군이 많이 28,000여 명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유연성이라 그러는데, 이 말은 뭐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온서타로 작전차인데 그때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나온 거죠. 왜? 여기 묶어두기보다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은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하겠다는 장로님, 이런 거기 때문에 장로님은 나한테 한 수 배워야 돼. 이재명 조질라고 지금 철수하는 거야. 제가 그 말씀 드립니다. 근데 이제 10,000명으로 시작해서 28,000명을요 다 대만을 옮길지도 몰라요. 왜? 트럼프는 장사꾼이거든. 비즈니스맨이란 말이야. 이게 아주, 이 트럼프는요 아주 능수능란해요. 대만으로 한 3개월 동안 옮겨놨다가 이재명이가 하야하면 다시 또 평택으로 돌아오겠지. 그렇죠? 장로님, 자유발언 이제 하시고. 자유발언 하시고. 여러분,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목사님이 계속해서, 목사님은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벌써 애국운동 하시면서부터 우리나라 이대로 가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계속 경고를 했는데 한국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겁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경각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부정선거가 됐든 안 됐든 저는 부정선거를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이거. 그런데
이재명이 정권이 들어서야 말자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대한 태도가 많이 지금 염려할 정도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예? 이 주한미군을 유연성을 가지고 다른 데로 투입하겠다. 미국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옛날부터 우리도 했어요. 알았어요. 문제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군에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나가버리면 어떡할 거냐 이상이 없을 정도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대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화가 날 수 있겠습니다. 대화식으로. 네. 이번에 네. 국방부 장관 된 놈이 계급이 뭐예요? 방위병 출신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잠깐, 장관 혼자 좋다 그러면 안 돼. 방위병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됐어. 그럼 돼, 안 돼? 방위병이 군대 구조를 알아 몰라? 그럼 왜 이재명이가 방위병 출신 이등병을 왜 국방부 장관으로 세웠을까? 우리나라 군대를 해체해서 북한한테 넘기겠다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또 설명하면 돼요. 내가 사회를 해야 된다, 이 사회를. 여러분,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문민 정부입니다. 문민 장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그렇지. 저는 정말 이재명을 보면은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 예? 밉지만 또 불쌍해요. 왜?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면은 일단 돼서면은 뭐 가짜로 됐건 부정선거로 됐든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밑에 총리로부터 장관은 그야말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전문가, 그 분야의 전문가, 또 존경받는 사람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엉터리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자, 예? 이 이재명 이 새끼가요, 뭐라고 발언했는가? 주한미군 세상에 이거 틀어보니까 여러분 이재명을 잘 알아야 된다니까. 지금 이재명이 어떤 놈인지를. 이거는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보다가요 100배 더 사악한 놈이야. 한번 들어봐요.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국 철수해보겠다. 제가 좀 다행이다. 여기 찬스다. 자, 해설 한번 해봐요. 정말 무식한 겁니다. 미군 철수가 찬스다. 예.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하는 그 역사관은 이거는 역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공부도 안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 거기다가 찬스라니요. 찬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든지 뭘 하더라도 든든한 후원자가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하면은 좋은 겁니다. 자, 이 정부를 왜 그만둡니까? 장로님, 예. 미군이 철수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망합니다. 망해. 역사를 보십시오. 왜 망해요? 예? 왜? 자, 왜냐하면은 이 미군의 역할, 우리 한미 동맹의 역할은 군사뿐만이 아닙니다. 안보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하고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외교, 통상, 경제. 자, 필리핀 보십시오. 라몬 막사이사이 대통령 때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아시아의 젊은 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엉터리 같은 마르코스, 이멜다 이런 놈들이 와서 그 신부의 주장에 따라서 미군 나가라. 예? 필리핀은 육군이 없는 데예요. 해군 공군만 있습니다. 그래? 나가버렸습니다. 나가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필리핀은 지금 아시아의 제일 꼬리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미군이 철수하면요 한국에 투자했던 기업 다 나갑니다. 예? 모든 투자했던 자본 다 나갑니다. 그러면 IMZ가 올까요? IMF가 올까요? 제가 보기에는 Z까지 갈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 이대로 가면요 그냥 안보는 위태위태하게 끌고 간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무너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개인 기업은 7.8개 할 수 있어요. 7번 소리도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는 한 번 무너지면 끝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국민들이 정신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국가는 한 번 무너지면 뭐라고? 신라가 회복이 됐어요? 백제가 회복이 됐어? 고려가 회복이 됐어? 한 번 무너지면 그걸로 끝이야. 끝이란 말이야. 어? 자, 마지막 자기 연설 또 하시고. 자, 여러분 WWJD라는 약을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10만 원. 예. 여러분 1920년대에 미국의 목사님인 멀로 셸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아주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책 이름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책입니다. 이 책은 내자마자 미국에서만 40개 이상의 출판사, 그 다음에 저 유럽의 영어권의 출판사들이 20개 이상이 되고 각국에 7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해가지고 3천만 부 이상이 팔려 있습니다. 완전 데이터를 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웨슬리 감독 아시죠? 감리교단의 창시자입니다. 이분도 옛날에 그 말을 한번 설교하면서 인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책을 보면 뭐냐면 기독교는 이념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볼 때 공산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두 가지 딱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는 국가 통제 경제 시스템입니다. 국가에서 다 해버립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경은 가정 중심입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나 있습니다. 예? 가정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 이거 두 가지가 손을 안 보면 안 되겠다 했습니다. 첫째가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공산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려야 공산주의가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 이후에 스탈린, 모택동, 지금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이 계속해서 이걸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는 공산주의가 다 망했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지금 5개 나라 남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이 다 망해져가는 공산주의를 따릅니까? 예? 왜 종중, 친중, 종북, 친북, 반미, 반일?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젊은 선조들 중에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사회주의, 포퓰리즘 이 구분도 못하는 놈은 싹스 놀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국 교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예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가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성경에 수십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자유를 이야기하고 공산주의 체제는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것을 정말 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살려면은 지도자가,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고 국민들이, 현명한 국민들이 나와서 그 지도자를 선택할 때 우리나라는 이승만, 박정희를 시절에 가장 큰 발전을 이뤘습니다. 예?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정말 이번 8월 15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때의 쓰임을 받으면은 여러분 천국 가서 상급이 이 세상에서도 내 대에 아니면 내 자녀 손주대에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다 안 끝났어. 가만히 있어봐.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서 폄훼하지 말라. 이거 뭐라니까. 아니, 이재명이 이게 본정신이 아니야. 한번 들어봐. 선대들, 미국 간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장로님, 이 새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워딩이 있습니다. 어. 부지간에 우리 김일성, 우리 김정은 그랬습니다. 가. 예? 우리가 친하지 않으면 우리 그럽니까? 예?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침범하려고 하고 적화하려고 하고 괴롭혔지. 뭘 해준 게 있습니까? 여러분, 북한에 우리 지금 올해 1월 25일에 미국에 있는 그 선교 보호단체에서 북한에 정확하게 기독교인 40만 명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기요. 지금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문 빨리빨리 대답해봐요. 미국이 현대 중공업협한테 예. 배수리 예. 또 적은 군함 이거 전부 다 수주하려고 했는데 이거 전부 다 지금 일본하고 싱가포르에 1,500조 원이 1,500조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아직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지만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여러분, 군함 같은 건요, 수리나 정비를 아무한테는 못 맡깁니다. 왜? 무기라는 게 다 기술이 있습니다. 유출됩니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1,500조 원을 날리고 1인당 1,500조 원이면 1인당 거의 1조 원씩을 날리고 지금 25만 원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또 뭐라고 했는지 중국에 대해서 한번 봐요. 중국에 대해서 세세하라고. 중국에 대해서 이거는 딱 한마디만 대답해야 돼요. 한마디만. 중국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야야 빨리 동영상 틀어. 중국 빨리. 왜 이렇게 늦어? 이거 어디 가서 얘들 오늘 누가 왔나 이거? 야 이거 자식들이 말이야. 뭐 다운이야 이거 인정돼 있는데 이 자식들이 말이야 이거 이 방송팀이 이것도 이 시골의 놈들이 왔어 이 자식들이 말이야. 여러분, 중국은 503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했습니다. 예? 아니 거기 다 입력돼 있잖아. 거기에 참나 이 자식들 죽으려고 나한테 말이야 이 자식들이 말이야. 있네. 자 들어봐. 그걸 직접 그려요. 그냥 세세. 내 말이 세세.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집적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제만 얘기. 그만. 이 새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구역질합니다. 요즘 저는 그다음에 TV를 안 봅니다. 그다음에요. 이번에 나토 회의에 이 새끼가 왜 안 갔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센스했으니까. 푸틴과 러시아와 시진핑을 중국을 눈치 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그 나토 정상국들 그쪽 언론에서 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교 통상 전부 지금 위기에 왔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대표를 보냈는데, 예? 미국에 가서 거기에 사람을 잘 만나고 핵심과 통할 수 있는 사람 보내야 되는가? 아니요, 저 국방부 장관이 온다 그러다가 안 왔죠. 며칠 만에 그만뒀죠. 당장 안 왔죠. 왜 그만뒀어요? 그게 이런 것 때문이죠.
예. 장로님은 직설적으로 말하기를 조금 싫어해. 내가 보니까 저는 외교 통상 문제도 취급하기 때문에. 이재명 이 개새끼 때문에 안 온 아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은 미국은요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의미 없는 게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뭐 쉐쉐하면 되지 않냐. 여러분 장태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대통령이 됐으면 품위를 지켜야죠. 자, 박수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다시 마무리할 테니까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를 우습게 보면 안 돼. 내가 대한민국이 빛으로 됐다 그랬죠. 근데 이 빛이 북한으로 올라가더라고. 올라가니까요 오랑우탄같이 생긴 김정은이가 빛이 딱 도착하니까 픽 쓰러져 죽는 거야. 근데 이 빛이 압록강을 건너 그리고 동북 삼성을 돌아 북경을 돌아 상해를 돌아 그 다음에 그 티베트 산맥을 넘어서 이 빛이 어디에 가느냐 백투더 예루살렘에 가서 딱 붙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을 5,000년 동안 연단시킨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유대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어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한국 백성들이 주님의 재림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이 말이야. 만들어놨다 이거야.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 이번에 우리는 거룩한 혁명을 하기 위하여 무혈혁명을 하기 위하여 감흥 광장으로 8월 15일 날 강원도 120만 명이 다 와야 돼. 이걸 빨리 선전을 해야 돼. 나라가 연방제로 넘어간다. 끝났다. 주한미군 철수한다. 아까 철수한다고 그랬잖아. 주한미군 철수하면요 우리나라의 주식이 다 휴지가 돼버려. 휴지 다 휴지가 돼버린다고. 끝나는 거야 나라는. 그러니까 김하성 교수님 빨리 나와요. 빨리 마지막으로 빨리 나와요. 나와. 국민 저항권 또 설명해야 돼. 이제 마지막 순서야. 그래서 우리는 광화문에 8월 15일 날 3천만 명이 모여서 뭘 할 것인가? 국민 저항권으로. 국민 저항권은 헌법에 명시가 돼 있다 이 말이야. 국민 저항권 헌법에 있어요 없어요? 예, 저항권은 없지만은 저항 정신이 그대로 헌법에 들어가 있죠. 목사님. 아니 그 말 하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해요. 봐요.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근데 내용에는 있어 없어요? 삼위일체이죠. 있죠. 예, 예. 그와 똑같잖아요. 저도 그렇게 설명한 건데 목사님. 그러니까 헌법에 국민 저항권이란 단어는 없어도 헌법 안에 헌법 제1조 1항에 대해서 내가 알려드려야 돼요? 헌법 1조 1항? 헌법학자한테? 뭐예요? 헌법 1조 1항? 1조 1항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이건 명칭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고? 국민이 누구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주인이고 이재명은요 머슴이야 머슴. 확실해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뭐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잖아. 그런데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면 머슴이 어떻게 돼요? 주인이 주인 노릇 못하면 네. 노예가 되는 것이죠, 목사님. 머슴이 예, 예. 주인의 특수염을 잡아당겨.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국민 저항권밖에 없단 말이야.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왜 우리가 3천만 명이 모여야 되느냐? 무혈혁명 하려고 그래. 무혈혁명. 4.19 때는요 160명이 죽었어. 4.19 혁명은. 근데 사실 국민 저항권이 제대로 집행된 것은 첫 번째가 4.15 있죠. 4.15. 4.19. 4.19 혁명 때. 예. 4.19에 대해서 설명해봐요. 4.19가 왜 일어났어요? 4.19가 왜 일어났어요? 그 제1공화국 당시에 대통령 또 정부 또 부통령 선거에 있어서 부통령 선거에 선거 부정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항의를 해서 제1공화국이 이제 문을 내리게 됐죠. 그러니까 아는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표현이 복잡해. 4.19가 왜 일어났냐?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부정선거. 뭐 때문에? 알아 몰라요? 감자! 비탈! 아니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가 이 4.19가 왜 이러느냐? 3.15 부정선거 때문에. 맞습니다. 맞죠? 예, 예. 3.15 부정선거. 사실은 내가 이걸 조금 더 풀어 설명하자면 뭐냐면 이승만이가 나이가 그때 90이 가까워졌어. 가까워졌는데 이기붕이가 부정선거를 한 거야. 이기붕이가 지가 부통령을 하면은 이승만이가 대통령 다 마치기 전에 죽으면 지가 이어받으려고. 예. 이기붕이가 85세였었죠. 85세. 예, 예. 그러니까 이기붕이가 이게 선거를 조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가 계엄령 선포한 거하고 똑같은 거야. 윤석열이가 계엄령을 왜 선포했어요? 선거 부정선거 잡으려고 중앙선관위에다가 공수부대를 보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국민 저항권으로 맞짱을 떠야 나라가 산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하시는 정치 거죠? 체제가 바뀌었죠. 예, 예. 내각제로. 예, 예. 내각제로 바뀌었는데 누가 총리 됐어요? 장면 씨가. 그래 네, 장면 정치 씨. 체제가 내각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4.19 혁명 때문에. 그런데 작년 정부가 하도 개판치니까 그 다음에 박정희 소장이 뭐 했어요? 그 새로운 이제 헌정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네. 5.16 혁명을 일으키셨죠. 네. 예, 박정희 대통령이. 예. 장로님은 박정희에 대해서 데모했어요 안 했어요? 고려대학교 다닐 때. 대학 때는 뭐 박정희 대통령을 좀 한때 미워했었죠, 목사님. 빨리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제가 대학생으로서의 시각하고 또 일정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이가 든 다음에 역사를 보는 눈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요, 예. 나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이가 30살이 되기 전에 27살에 목사가 됐는데 세상에 양쪽에 빌딩이 있잖아. 빌딩 도로가에 빌딩이 얼마나 많아. 여기 강릉도 있잖아. 빌딩 주인들은요 전부 다 죽이고 싶더라고. 왜? 이 새끼들은 애도 안 쓰고 말이야 부모한테 유산 받아가지고 빌딩을 가지고 세바도 처먹고 사니까 이 새끼들을 그때 내가 사회주의자야.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나이가 먹어보니까 아니 부모가 애 써가지고 자식한테 빌딩을 사줬다. 그것도 부모가 애를 써서 만들어준 거잖아. 그래서 나는 회개했어. 장로님도 회개. 예, 뭐 그러니까 우리가 20대와 30대, 40대의 세상을 보는 눈이 동일할 수 없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40살 전에 사회주의에 안 간 사람은 멍청한 놈이고 예, 예. 40살이 넘어도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놈은 돌대가리다. 그러니까 20대에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하지 않은 사람도 바보고, 그러니까 40 넘어서까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은 더 바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가문광장에 8월 15일 날 올래 안 올래요? 여러분만 와야 돼요. 120만 데리고 와야 돼. 데리고 오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들고 있어. 누가 안 들어가서 내가 가서 내 머리를 다 잡아 뜯어버려. 이거 너 죽고 나 죽고야 이제. 이거 나도 2판 4판이야 이제 어차피. 똑같이. 확실해요? 누구를 위해서 와야 돼? 누구를 위해서? 강릉은 거리가 머니까 돈 3만 원 챙겨지고 버스비 나는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버스비 대줄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는 내가 가면서 그래서 이번이 이제 마지막 기회야. 마지막 기회. 예, 날씨가 참 덥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릉에 또 영동에 계시는 외국 동지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그 연설을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손상대 대표가 몇 마디 하셔서 제가 좀 감회가 새로워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다음에 우리는 제일 먼저 비상계엄은 대통령에게 허용된 통치행위로서 적극적으로 법원이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광화문이 제일 먼저 외쳤고요. 내란의 내자도 끊이지 말라고 우리가 광화문이 가장 먼저 외쳤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 전 목사님 중심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국민들을 계몽한 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2%까지 올라갔었는데 금년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가 정의에 입각한 결정이 아니라 하나의 휴지에 불과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다시 암흑에 빠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저 개인적으로는요 헌법 교수로서 4월 4일 날 헌재가 행한 판결은 정의를 무시한 것이다. 휴지에 불과하다. 그런 주장에 조금 더 변함이 없습니다. 박수를 하시려면 하시고요. 정말 우리 어제 윤 대통령 재구속 결정을 듣고서 더운 날씨에 우리 마음은 더욱더 참담 그 자체인 것인데 오늘 아침에 우리 이동호 장로한테 간단한 강의를 들었는데 공산당들이 혁명을 하거나 싸움을 할 때 공세기가 있고 수세기가 있다 그래요. 중간이 뭐 대치기라고 그랬는데 이 수세기에 있을 때에는 대오를 가다듬고 전열을 가다듬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우리 이동호 장로하고 공산당 그 이론을 제가 공부를 해보면요. 빨갱이들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대략 하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정치하게 이론을 구성해 놓고 그거를 상대방에게 주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넘어갈 만한 논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수세기, 공세기, 대치기인데 지금은 우리가 자유파가 지금은 수세기에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 목사님께서 8월 15일 날 왜 더운 날 주변에 짜증난 일도 많이 있는데 왜 광화문에 모여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라고 하실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의 수세기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대반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오를 전열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라고 목사님 보셨기 때문에 8월달 우리가 한번 모이게 되는 것이고 금년 말 되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다시 적극적으로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릉에서는 이 보도연맹과 관련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간단한 건데 제목부터가 좀 까다로워서 그런 것이에요. 좀 보기 싫은 얼굴이 나오지만 좀 참고 요 연설을 좀 듣고 하겠습니다. 예, 틀어주세요. 윤석열 사형 판결 후 예상 시나리오. 8년 전 이재명이 답하다. 대규모 국민들의 생명을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침해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증명한 적이 없습니다. 이승만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지 아시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국립묘지 갔다가 이승만이하고 박정희 묘는 내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배 안 했어요. 원래 이럴 때도 박수 한번 치던데 지금 모르죠. 내가 왜 그랬냐면 우리 역사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 이승만 때문에 죽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한강철교 끊고 살짝 지 혼자 도망가가지고 저 대전 가가지고 가짜 방송했잖아요. 철교 끊고 도망간 다음에 국민 여러분 저 지금 서울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주에서 뭐 점심 먹고 이따우 생방송 해놓고 안심하십시오. 서울시민들이 안심하고 있다가 인민군들이 들어오니까 다 갇혀버린 거 아니에요? 그 인민군들이 야 땅 팔아, 뭐 길 팔아 이런 시키는 해야 되잖아요. 나는 쏴 죽이는데 서울을 수복한 다음에 그 삽질한 사람을 부역자라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쥐가 끊어놓고 달려. 보도연맹이라서 죽인 사람 많이 20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은 국가 지도자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다. 박정희. 예, 여기까지요. 마지막 문장을 보면 보도연맹이 있었는데 보도연맹이 20만 명을 죽였다라고 이재명이가 떠들고 있죠. 제가 요 점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전에서 대전 방송을 하면서 가짜 방송을 했다. 또 철교를 끊고 혼자 도망갔다. 이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은 제가 어제 춘천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요 마지막 문제, 요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뭔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보도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뭘 알린다는 의미의 보도가 아니에요. 보도는 한자를 써놨는데 보자는 보호하고 또는 보존하고, 두 번째 도자는 인도할 도자죠. 인도한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호하면서 인도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보도입니다. 알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보도연맹은 국민을 이 보호하고 또는 보장하고 인도한다는 의미의 보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보도연맹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뒤에 또 한번 나오지만 여러분 이 제목에서 그 내용을 잘 인식하시기 바라요. 다음이요. 이 보도연맹 사건은요, 이승만 대통령을 공격할 때 가장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입니다. 이 보도연맹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국민 이 보도연맹이 사람을 죽인 건 맞아요. 맞는데 왜 어떤 방법으로 정말로 어디까지 사람을 죽였는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대전 방송이 거짓이라는 사실은 미군이 감청을 한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100% 우리가 반격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많은 학자들이 관련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유리한 자료들은 많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를 수 있는 메뉴 중에 하나가 바로 보도연맹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보면 국민은 적이 아니다 이런 이제 글을 쓴 인간이 있는데 이 국민보도연맹 소속 인간인들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보셨지만 이재명이는 20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이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20만 명은요 웬만한 시군을 합쳐도 20만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죽일 리가 없는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재명이가 떠들고 있고 좌파들이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 보도연맹은 뭐냐? 말 그대로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뜻이죠. 좌익분자들 즉 빨갱이들의 사상을 전향시키고 재생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럼 왜 이런 조직을 만들었겠느냐? 뒤에 설명을 해요. 이 보도연맹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뭔가면 당시 공산당을 지지하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에 넘쳐났습니다. 넘쳐난 이 빨갱이들을 갖다가 자유민주주의로 사상을 전향시키고 갱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보도연맹이 된 것입니다. 다음이요. 이게 이 남조선에서 그 당시 뭐 남조선이라 불러야 정확한데 이 공산당 세력이 남조선에 많이 퍼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 군정이 공산당에 대해서 중립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우익 진영에서는 공산당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미군은 좌우 합작 한반도에 우리 한민족에 맞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익만 가지고 안 되고 좌익도 같이 둘이 만나서 합의를 해서 원하는 국가 기구를 만들어야 옳지 않느냐라는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남조선의 현실을 모르는 것이 그 당시에 미 군정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북조선은 이미 소련의 꼭두가시인 김일성에 의해서 북한 인민정권이 만들어졌습니다. 완성된 상태예요. 근데 남쪽에서는 다시 좌우가 만나서 원하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는 미 군정의 태도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입장에서는 매우 못마땅한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 군정의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이 뭐냐? 바로 46년 5월 조선 정판사 사건. 여러분 정판사 사건이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정확하게는 조선 출판 이 인쇄소 이름이 조선 정판사입니다. 거기에서 대한민국의 화폐를 위조 화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미 군정은 공산당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다 보니까 공산당은 평화투쟁에서 무장투쟁 전술로 입장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다음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46년 9월과 10월 달에는요. 9월 달에는 총파업이 이루어지고 10월 달에는 그 유명한 대구 폭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양자의 차이점은 9월에 이루어진 것은요. 서울에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파업이에요. 그래서 총파업이란 말을 씁니다. 반면 10월 달은 지역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일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 대구 폭동이 얼마큼 대한민국을 위협했느냐. 대구에서 시작된 폭동이 경북 일대로 번져졌고 대한민국 전체로 번져지는 그 계기가 바로 46년 10월에 대구 폭동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느냐. 대한민국 시군이 131개였는데 56개 군에서 폭동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거는 북한들이 또 남쪽에 있는 공산당들이 남한을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일으킨 폭동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걸 왜 설명하는가 하면 이 당시 남조선은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인간들이 넘쳐났다 이 뜻입니다. 그거를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이요.
대한민국에서는 이 남조선에서 수많은 선량한 민간인의 희생을 만들어낸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첫째 줄에 대구 폭동이 있었죠. 전국 폭동으로 이어졌어요. 또 남로당들이 수많은 민간인을 살해했죠. 또 그 저 유명한 48년 4월 제주 4.3 사건, 즉 48년 5월 10일 날 대한민국에 총선거가 예정돼 있으니까 그 총선거를 막기 위해서 한 달 전 4월 3일 날 제주에서 남로당 폭동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24개의 경찰 관소 중에서 12개를 새벽 4시에 습격하고 경찰 관소를 부수고 방어하고 경찰관과 그 가족들을 살해한 사건이 바로 제주 4.3 사건이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기 위한 남로당의 폭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구호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라는 말을 썼고 김일성 만세라는 말을 고백한 인간들이 바로 그때의 폭도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2001년에 분명히 제주 4.3 사건은 남로당 폭동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이후 문재인 일당들이 이걸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강조하시는 2020년에 제주는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망발을 했고 국민들이 조용하자 2021년도에는 그 남로당 폭동들을 진압한 대한민국의 군경을 국가폭력이라고 정의를 내려서 대한민국의 근본을 바닥부터 고친 인간이 바로 문재인이가 된 것입니다. 다음이요. 근데 우리가 또 결정적인 것은요.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48년 10월 달에는요. 여러분 48년 10월은 뭔가 하면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지만 제주 4.3 사건은 진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주 4.3은 54년에 가서 비로소 진압됩니다. 6년에 걸쳐서 일으킨 이 폭동입니다. 그런데 여수 순천의 군인 반란 사건은 뭔가 하면 제주도에 있는 이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에 있는 14연대 군인들을 출동을 명령해서 제주도에 가서 이 4.3 사건을 진압하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거기 나와 있는 김주혜 중위와 지창수 상사가 중심이 돼서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여수 시청을 점령하고 인공기를 개지하고 인근에 있는 순천까지 점령해서 인공기를 개지한 사건이 바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대통령이시죠. 최초의 1호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여순 반란 사건을 진압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해 말에 12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은 이래서는 대한민국이 존립할 수 없겠구나 싶어서 국가보안법을 처음으로 만듭니다. 국가보안법. 이 당시는 대한민국이 건국은 됐지만 대한민국에는 민법도 없었고 형법도 없었습니다. 오늘 뒤에 잠깐 나오겠지만 대한민국 형법은요 53년에 만들어집니다. 민법은 58년인가 7년에 만들어졌어요. 민법과 형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국가보안법을 먼저 만들게 될 수밖에 없던 것이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실정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국가보안법을 만드니까 이 좌파들은 이 좌익들은 뭐라 말하냐 반정부 세력을 탄압한다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국가보안법은 반정부 세력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을 이 땅에서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불가피한 신속한 조치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긴 말씀을 드렸는데 도입 부분에서 이게 무슨 뜻인가면 이때까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넘쳐 흘렀다는 사실을 제가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이요. 이 국가보안법 제정을 계기로 해가지고 공산당을 불법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 분수령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49년에는 군대 내에 있는 빨갱이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대한민국이 하게 됩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요. 49년에 군대 내에 있는 빨갱이를 걸러낸 다음에 이듬해 50년에 6.25가 터진 것이에요. 만일 49년에 군대 내에 있는 빨갱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6.25를 맞이했더라면요. 아마 대한민국은 존립할 수 없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남로당은요. 가장 많았을 때는 당원이 37만 명이 됐습니다. 근데 국가보안법 때문에 남로당 세력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니까 37만 명까지 갔던 남로당이 해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럼 이 37만 명의 이 빨갱이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승만 대통령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37만 명을 어떻게 하든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애국 국민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내버려두고 풀어놓으면 37만 명이 전국을 다니면서 그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그 일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대통령은 하시게 된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요 1949년 6.25 나오기 1년 전이죠. 6월 5일 날 소위 말하는 보도연맹을 만드십니다. 정확하게는 국민보도연맹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도연맹을 만든 다음에 그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자수기간을 둡니다. 야 니네 빨갱이 한 사람들 중에서 내가 빨갱이를 했지만 이제는 사상을 전향해서 올바른 길로 가겠다. 대한민국을 지지하겠다. 북한을 반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수기간을 둬가지고 그들을 선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음이요. 그럼 이와 같은 두 달에 걸치는 자수기간은 어떠한 의의를 갖고 있느냐? 첫째 의의는 뭐냐? 대한민국의 민족을 살해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공산 도배들을 엄중히 처벌하겠다. 이 뜻이 첫째 있습니다. 자수하지 않고 어두운 데서 대한민국을 부정한다면 니네 가만 놔두지 않겠다. 엄벌하겠다. 그 뜻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동시에 따뜻한 정으로 너희들을 재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그 의미가 두 가지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보도연맹을 만들어서 자수기간에 보도연맹에 가입을 해서 내가 바른 길을 걷겠다는 사람에게는 갱생의 길을 열어주려고 한 것이고, 아니다, 그럴 때는 엄히 처벌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도연맹을 만드신 겁니다. 다음이요. 하다 보니까 사상 전향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보도연맹의 mem원들, 회원들이 30만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조선에 있었던 이 좌익들, 빨갱이들이 상당 부분이 보도연맹에 들어가서 나는 예컨대 이제는 과거를 청산하고 올바른 길을 걷겠다라고 해서 가입된 사람이 그것이 얼만큼 진정한 의미, 진정한 이 사상 전환인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30만 명이 전국적으로 연맹의 당원이 됐던 것입니다. 서울은 17,000명이 맹원이 됐던 것이에요. 요새 이제 맹원이라는 말을 왜 쓰냐면 보도연맹의 맹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회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맹원이라고 이제 말을 쓰게 된 것이에요. 다음이요. 요게 이제 그 당시에 보도연맹 맹원증입니다. 조금 이런 불편하실지 몰랐지만 한자를 읽어보겠습니다. 왼쪽에 국민보도연맹이죠. 그렇죠? 글자가 보이시죠? 예. 그다음에 그 일본어가 하나 나와요. 단어가 하나 나오고 밑에는 원증인데 이 일본어 표시는 이제 이게 노라는 뜻인데 모못의라는 뜻이에요. 이때 보면 요때 표기 방법은요, 앞에 있는 맹자가 있지 않습니까? 맹자를 반복하지 않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더 정확히 읽으면 국민보도연맹 맹원증이에요. 그 앞에 있는 단어를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때 아니 왜 이게 우리가 독립했는데 1949년인데 왜 일본어 표기를 썼느냐 의문이 되실 수가 있겠죠? 예, 그건 뒤에 설명드릴게요. 오른쪽에 보면 강령을 보면 1호에 우리는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자, 2호 우리는 망국적 북한 괴뢰 집단을 절대 반대하자, 이런 식의 강령을 가지고 보도연맹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에요. 다음이요. 그럼 왜 일본 말을 하다가 이 보도연맹 맹원증에다가 일본어 표기를 왜 했느냐? 여러분, 대한민국 형법이 53년에 만들어졌고 민법이 58년이라고 그랬죠. 그 전까지는 대한민국에 민법이 없었어요. 형법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 민법과 일본 형법을 번역해서 썼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제의 이 용어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보도연맹에도 일본어 뭐뭐의라고는 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가보안법이 1948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형법보다도 국가보안법을 이승만 대통령은 먼저 만들었다 이 뜻입니다. 그 하단에 이제 화폐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이요. 그럼 보도연맹이 결국 뭐냐? 제목을 보시면 국민 사상을 악량 높이는데 노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도연맹이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해요. 1949년 12월 달에는 국민 사상 선양대회도 열고 주간신문 애국자도 발간을 하고 또 전향자의 보도는 지키고 이끈다는 뜻이죠. 그런 사업에 크게 이바지도 했고 강연, 신앙독 등을 통해서 이 보도연맹에 가입된 30만 명의 이 맹원들을 갖다가 올바른 길로 사상 전환을 시키고 갱생하려고 대한민국이 노력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다음이요. 이게 그 당시 발견된 주간 애국자라고 하는 보도연맹이 발간한 주간 신문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전향에 상당수가 성공했습니다. 30만 중에서 15만 넘는 사람이 전향을 완전히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1950년 6월 5일이니까 6.25가 발생되기 딱 20일 전이죠. 50년 6월 5일 날 보도연맹 창설 1주년 기념식을 합니다. 근데 한 15만 명 이상이 완전히 전향했다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탈맹식, 연맹에서 나가도 좋다, 이게 탈맹식을 딱 1년 만에 거행을 합니다. 그런데 20일 지나서 6.25가 터졌단 말이죠. 6.25가 터지니까 셋째 줄입니다. 인민군이 서울 지역으로 가까이 오자 상당수의 맹원들이 인민군에 동조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30만 중에서 한 15만은 다 안 될지 몰라도 핵심이 한 5만, 6만 이런 사람들이 보면 이 6.25가 터지니까 인민군에게 동조하는 것이에요. 옛날 것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이요. 요 사람들 중에서 상당 부분을 둘째 줄에 보면 재판 없이 처형을 시킵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군경이 후퇴하면서 보니까 인민군이 오니까 인민군에 적극 찬성하면서 북한을 이롭게 하겠다라고 폭동을 일으킨 놈들 갖다가 죽입니다. 근데 그래서 몇 명을 죽였느냐? 진실화해위원회가 내린 결정인데 3년간 114개 지역을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만 4,934명이 죽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한 5천 명 정도가 살해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조사 보고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진실화해위원회가 적군에게 협력할 것이 분명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6.25가 터져서 대한민국이 정말로 힘든 상황에 있는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 전향을 하지 않은 인간들이 북한 인민군 편을 들면서 우리에게 대적을 하려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인간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단 말이죠. 하다 보니까 재판 절차 거치지 않고 뭐 기소 이런 거 없이 처형을 한 것이에요. 이제 이걸 가지고 민간인을 학살했다라고 단골 메뉴로 이승만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민간인을 마구잡이로 죽였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을 매도하는 것이 바로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자, 빨갱이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상 전환을 시키고 갱생의 길을 주기 위해서 국가가 보도연맹을 만들어서 노력을 많이 했죠. 상당수는 예컨대 사상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1년밖에 안 되니까 진짜 빨갱이들은 돌아서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 이동호 장로님은 확실히 돌아섰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보증하시잖아. 그러나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유교가 터지니까 도리어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반란을 일으킨 인간이 있단 말이죠. 이거를 예컨대 놔두고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여기에 반기를 든 사람들 갖다가 지금의 재판 절차와 같은 절차를 경유하지 못하고 죽인 것은 사실인 것이에요. 근데 이것도 제가 더 자세하게 좀 보고 싶은데 관련 문헌이 없습니다. 관련 문헌이 없다 보니까 누구한테 우리가 당하게 되느냐? 이 빨갱이들이 뭐라는가 하면 봐라, 이승만 대통령이 죄 없는 민간인을 마구잡이로 희생했다. 우리나라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해서 3년간 조사해서 밝혀진 인원이 4,934명인데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요 숫자를 줄였다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닌데도 이 숫자에 들어간 경우도 있다고 보여주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데 이 경우에 들어간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이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랬는데 무슨 이재명이가 아까 뭐 20만 명이 죽었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제 퍼뜨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따가 공격하고 있는 가장 단골 메뉴 중에 하나가 이 국민보도연맹 사건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자료가 많다면 조금 더 설명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는 이 정도로서 설명을 드리면요, 그럼 그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인민군이 쳐들어오니까 사상전환을 할 것 같이 했던 놈들이 다 배신 때리고 대한민국에다 촛불을 겨누게 된 것이니까 이 인간들을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그때 지금 70년 후 지금의 사법 시스템이 비춰봐가지고 어떻게 재판도 안 하고 처형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과거와 현실의 상황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요. 그 좌파들이 보면 이 수많은 시체 사진들을 얘기합니다. 보도연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시체 사진이라고 다 공개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조작 왜곡이 왜 많으냐? 제가 볼 때는요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는 시체 사진을 보면 첫째, 인민군이 죽인 시체 사진이 많습니다. 둘째, 지방 빨갱이. 우리 어머니가 늘 항상 말씀하시는 게 보면 지방 빨갱이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컨대 국가가 위기에 처하니까 인민군들은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의 실상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사는 놈들 중에서 빨갱이가 나와가지고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저 사람은 교사고 뭐고 그런 지방 빨갱이들이 죽인 시체 사진도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몽창 모아가지고 다 보도연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시체다 이렇게 원래 빨갱이들이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이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사건이 바로 보도연맹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그렇겠죠? 대한민국 국민을 갖다가 북한에 동조하기 때문에 뭐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고 죽였다.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만들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뭡니까? 김일성이가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전면 남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에요. 가장 근본된 원인이 그거 아닙니까? 남침을 하지 않았으면 30만 중에서 나머지 15만 명도 근데 갱생의 길을 상당 부수 걸었을 거라고 보는데 1년밖에 안 된 사이기 때문에 사상 전환이 이루어지기 어렵거나 안 됐단 말이죠. 이 인간들이 유교가 터지니까 인민군 편에 서가지고 대한민국을 갖다가 적대한다면 그것들을 남겨두고 우리가 떠난다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북한과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을 촛불을 겨눌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필요 악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 죽일 필요가 분명히 있었어요. 물론 재판으로 죽인 것은 물론 악에 속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만큼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하여튼 이승만 대통령이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거짓 선동하는 메뉴 중에 하나가 이 보도연맹 사건인데 분명한 것은 김일성이가 남침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벌어질 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보도연맹 이 사건을 잘 기억하셔서 혹시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주눅 두지 마시고 이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전국 다니면서 저희가 강연할 때 제가 그동안 안 했지만은 우리 자유통일당 당원 수를 늘려야 됩니다. 지금 진성당원이 15,000명이거든요. 그 15,000명은 15만은 1,000원 이상씩 내는 당원을 말해요. 근데 다 합치면 30만인데 1,000원 이상의 회비를 내는 분이 15만 명인데 여러분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진성당원을요 30만으로 늘려야 됩니다. 그럼 30만 되면요 목사님 말씀이 1인당 1,000원 내면 3억이거든요. 3억이면 자유통일당이 그냥 교회에 재정적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정당이 혼자서 굴러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국고보조가 1원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가 이제는 국민의힘을 틀렸다라고 비판하기 전에 물론 틀린 놈들이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스스로 우리의 힘을 기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성당원을 하루속히 30만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한꺼번에 100만은 못 만들고 30만만 만들면 저희는 충분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자통당의 존재를 알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유일보가 아직 10만이 안 되고 있거든요. 10만 부수가 되면은 자유일보도 교회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스스로 혼자
영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유일보를 적극 많이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뭐 신문이 배달이 되느니 안 되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10만만 되면요, 구독자 10만이 되면 어떤 회사를 만들 수 있느냐, 독자적으로 신문을 배달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하루속히 이 자유일보 10만을 만들어서 자통당과 같이 이 자유일보가 일정한 규모가 확보된다면 우리는 그때쯤 되면요, 민주당 죽일 놈이다, 국민의힘 죽일 놈이다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것이 없다고 해서 그들을 비판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들을 비판함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 우리의 의무거든요. 1,000원 당비를 내는 자통당 30만 확보, 그다음에 매달 2만 5천 원에 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사람이 10만 명 되는 거, 정말 우리가 반드시 금년 안에 이 일을 이뤄내야만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광화문 애국 세력이 천민 취급받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고한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강릉이 가장 이 자유마을이 활기차게 움직인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여러분 더욱더 열심히 힘을 내셔서 30만, 10만을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서 우리의 존재를 대한민국 전체에게 알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이 많이 모이셨네요. 제가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이 강릉에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그걸 단독 보도했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강릉이 외갓집이었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 외갓집에 와서 놀았던 그 두 친구가, 한 명은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권성동 의원이고 또 한 명이 지금 현재 강릉 시장하는 김홍규 시장입니다. 김홍규 시장은 저랑도 아주 친해서 제 친구인데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전화해봤더만 뭐 이게 상중이라 해서 뭐 만나기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강릉에 사시는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릴 적 외가로 들어왔던 그 추억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파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지금 첫 번째, 저희가 그동안 정광훈 목사님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 대한민국은 전쟁 중이라는 사실, 특히 공산당에 의해서 자유민주 체제를 전복하는 전복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현재 대한민국 정치 정세를 봐야 됩니다. 그냥 공산당의 내부 전복전 빼고 보면 쟤들이 도대체 정신 나간다 하겠지만 전복전을 놓고 보면 그것은 매우 정교한 전략 전술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 정권은 이재명, 이석기 연립 정권입니다. 연립 정권이라는 근거는 있습니다. 북한이 만들어뒀고, 그리고 저 같은 주사파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사파 지하 그룹들이 공부하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의 혁명론이 있습니다. 1980년도에 정립해 놓은 건데 아직도 그 전술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전략 전술에 보면 혁명의 단계를 여러 개 구성해놨는데 최종적 목표는 미국 몰아내고 친북 정권 수립하자입니다. 남쪽에. 그리고 그 친북 정부와 북한과 연방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방 정부라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북한, 남한 이 정부 그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이 남쪽에 친북 정권, 북한의 지령을 받는 정권을 세우고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고 연방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혁명정부입니다. 그런데 그 혁명정부 가기 직전의 정부가 연립정부입니다. 그 연립정부의 역할과 규정도 아주 정확하게 뒤에 있습니다만 시간을 좀 짧게 하라니까 제가 그냥 PPT 안 보고 설명을 하려면 딱 하나입니다. 파쇼 세력을 척결하랍니다. 이 연립정부가 하는 일이, 파쇼 세력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을 좋아하고 친미하고 그 다음에 친자본주의, 친자유민주주의 세력,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세력이 북한 입장에서는 파쇼 세력입니다. 그 세력을 정치적이고 경제적 기반을 없애라는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 저 민주연립정부를 구경했습니다. 여러분 적폐청산이라는 거 보셨죠? 오늘 지금 제가 윤 대통령이 그 구치소 가는 장면하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넘겨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서울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128일 만입니다. 다음요. 예, 지금 저 차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로 대기하고 향하는 법무부 이 차량을, 호송 차량을 타고 지금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다음요. 예, 조선일보 보도를 보겠습니다. 다음요. 예, 이게 지금 조선일보 오늘자 보도인데 국힘 의원들을 정조준하고 있고 민주당표 적폐청산 시즌2다 이렇게 조선일보 보도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가 좀 틀렸어요. 국힘 의원들만이 아니라요, 한국의 보수 세력을 멸절시키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폐청산 시즌2가 아니라 파쇼 체제 청산이라는 게 북한의 공식 용어입니다. 지금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구속적부심을 받으러 들어가는 장면이고요. 다음요.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내용도 지금 SBS 통해서 보도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검 측이 이렇게 변호사까지 공격한다. 예를 들면 이 최명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 대통령도 변호하면서 다른 사람도 변호합니다. 그런데 특검이 뭐라고 공격하냐면 최명성 변호사를 아예 네가 지금 거짓 진술을 돕고 있다 해가지고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이야기로는 윤 대통령이 지금 김건희 여사, 내 부인에 대해서는 변호할 사람조차도 구하기 어렵다라고 호소하고 있답니다. 여기에 보면 변호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있어서 혼자 싸워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게 지금 오늘 아침 신문 보도입니다. 참 어쩌다가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갔는가. 여러분, 지금 전정해진 대통령이
보복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윤석열뿐만 아닙니다. 아마 여기 있는 광화문 애국 국민에게도 그 칼날을 향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 전에 저한테 먼저 올 테니까 제가 먼저 장렬하게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재명 정권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야, 이재명 정권, 나도 좀 감옥에 넣어줘서 좀 키워줘라. 나도 좀 감옥에 먼저 넣어줘, 이 새끼들아.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싶어요. 정광훈 목사님 3번 갔으니까 최소한 저는 2번은 갔다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망갈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한 길이라면 용감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8번 보십시오. 지금 윤상현 의원 뭐 해가지고 압수수색했습니다. 그건 어제 신문이고요. 오늘 자는요. 그 뒤에 보십시오. 계엄 해제 불참한 의원들도 겨냥하고 있다. 야, 다음 넘겨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아예 아직 지금 구속 여부가 수사도 안 됐는데 이미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라는 놈은 체포안 오면 동의하겠다고 뭔가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여야의 정쟁이 아니라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다음 10번요. 이게 오늘 지금 김창균 칼럼인데 참 조선일보 한심한 게 사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우선 여기서 과거의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그 뒤에 사실은 돈 받은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나중에 뭐래 경제공동체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동훈이라는 친구가 만들어내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에 승인을 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빨간 박스 2개는 그걸 좀 키워보실래요?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겁니다. 빨간 박스 이거는요. 이명박 대통령은 별건 엮다가 안 되니까 맨 나중에 다스 누구 거지냐 하다가 변호사비를 삼성에 대납시켰다는 혐의로 이명박 대통령 구속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창균 조선일보 칼럼도 적폐청산 시즌2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 제가 그러면 이걸 빼고 다시 민주연립정부 안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민주연립정부의 제가 기능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수 세력을 말살시키는 겁니다. 그 보수 세력은 뭐라고요? 첫 번째 미국과 한미동맹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세력이 보수 세력입니다. 이들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그리고 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게 지금 이 정부가 가는 길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은 이 대한민국을 이날까지 오기 위해서 무수히 노력했습니다. 아까 지금 김학성 장로도 이야기했지만 정교한 전략 전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세기 전술, 대치기 전술, 공세기 전술. 수세 때는 어떻게 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 우파도 이거는 그냥 그 전략 전술에서 전쟁론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도 원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는 수세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TV도 보기 싫을 거고 밥맛도 없을 거고 주변에 그리고 나와 같이 광화문 나가던 사람도 상당수 분 떨어져 나갈 겁니다. 강릉은 그렇지 않네 보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쟁 중에서의 가장 어려운 전술 중에 하나가 36개라고 합니다. 36개 뭡니까? 도망가는 거잖아요. 사실상 적의 공세로부터 피해서 도망가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도망가는 거 잘못 도망가면요. 적이 쫓아오면 적의 등을 보이면서 걸어마 날 살려라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면 그 군대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36개 도망가는 후퇴 전술이 가장 어렵습니다. 후퇴 전술의 핵심은 뭐냐면 내 대오를 유지하는 겁니다. 대오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뒤로 빠져서 다음 공세할 때까지 우리 대오를 유지하는 겁니다. 제가 이 주사파 지도부에 있을 때 이 전술론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령 중에서도 수세기에는 어떻게 해라, 공세기에는 어떻게 해라, 대치기에는 어떻게 해라 계속 주체 내용들이 나옵니다. 100년 넘게 쌓은 그런 공산당의 경험들이 거기에 녹아 있는 겁니다. 지금요 우리는 수세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금 돌이켜 보십시오. 가장 최악의 수세기가 우리 우파운동으로 보면 2019년도 6월이었습니다. 그때 정광훈 목사님이 한기총 대표회장이 되면서 곧바로 청와대 앞에 단식 농성을 시작. 이걸 한번 다시 볼까요? 그 뒤에 몇 번인가요? 68번인가요? 예, 77번이에요. 77번. 77번이요. 77번. 예. 여러분 2019년도 6월 8일 상황입니다. 그때 한기총 대표회장이 된 정광훈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하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한다는 7가지 사실을 내걸고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저 옆에 보이는 게 지금 그 청와대 천막 안에 있는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9년도니까 지금 6년 전인가요? 딱 6년 전이네요. 저 옆에는 지금 왼쪽에 있는 좀 덩치 큰 분은 우리 그 청교도 목사님이신데 코로나 때 돌아가셨습니다. 문재인은 하야하라. 그리고 그 옆에는 매일 하루에 2차례 3차례씩 청와대 앞에서 이 청와대 앞에 분수됩니다. 거기서 문재인은 하야하라는 시위를 한 30명 데리고 하셨어요. 이때 조나단 목사님이 참여하셨죠. 여러분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은 지금처럼 전국을 돌면서 문재인 하야하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때 문재인의 지지도가요 85%입니다. 90%에 육박했습니다. 하늘을 치솟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모든 우파 사람들도 야 지금 빠른 거 아니냐 문재인 인기가 저렇게 높은데? 라고 말렸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사실상 고립무원에서 혼자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을 돌면서 정광훈 목사가 외친 그 다음 보십시오.
이게 지금 7가지 사유거든요. 전국을 돌면서 그냥 당하고 있지 않고 끝까지 문재인을 왜 퇴진시켜야 되는지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국민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문재인 정권 내부에 서로 내분이 터져나왔습니다. 조국 사태가 터진 거죠. 그러면서 정광훈 목사님의 주장이 국민들에게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십시오. 다음요. 예, 이게 2019년도 10월 3일 딱 6월 8일 날 시작했으니까 7, 8, 9, 10, 4개월 만에 완전히 천지가 개벽하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전쟁은 침체기가 있고 침체기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내부를 보존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투력을 예비하고 조직을 가다듬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는 그때 전국을 돌면서 조직을 가다듬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은 저 이재명 정권이 난공불락으로 보이지만 저들에게는 분명히 허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은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 되기까지 누구 등에 올라탔습니까? 주사파 이석기 등에 올라탔어요. 그러나 대통령 된 이재명은 이제 미국도 봐야 되고 북한도 봐야 됩니다. 과거에는 북한 등 위에 올라타서 대통령까지 왔지만 지금은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봐야 돼요. 미국의 압력도 봐야 돼요. 함부로 날뛸 수 없습니다. 그게 권력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지금 모스탄 같은 사람은 문재인 이재명 정권은 가짜 정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한국 대사 후보 3인 중에 하나로 올라갔더라고요. 대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전 세계가 지금 이재명 정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지금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가느냐 마느냐에 따라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함부로 날뛸 수 없어요. 그런데 아마 지금 북한 김정은은 야 이재명 빨리 우리에게 돈도 주고 야 깨끼야 너 대통령 만들었으니까 우리 말 따라야지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 와중에 이재명의 고민도 시작되고 만약에 이재명이 지지부진하면 주사파 내부에서 이재명에 대한 폭로와 공격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반격도 시작될 거예요. 그때쯤 우리의 주장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 자유마을과 정광훈 목사님과 광화문 애국운동의 주장이 옳구나라고 느끼는 시점이 오면 바로 그때가 우리가 저들을 향해 공격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저는 8월 15일이 그래서 1차 분수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 10월 3일 저 어마어마한 혁명 전에요 8.15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 8월 15일 날 혹시 가신 분 있으십니까? 예, 여기도 좀 계시네요. 8월 15일 날 혹시 가신 분 있으십니까? 예, 여기도 좀 계시네요. 한 절반 정도 계시는데 그날 비가 무지하게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8월 15일 날 장대같이 비가 쏟아졌는데 그 장대 같은 비를 뚫고 어마어마하게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이 에워쌌습니다. 그게 2019년도 10월 혁명의 출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광훈 목사가 전국을 돌면서 8.15 대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2025년 10월 혁명, 2025년 이재명을 사퇴시키기 위한 시민혁명의 위대한 출발을 8월 15일로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은 제가 알기에는 이제 정말로 과거에 우리가 2019년도 10월 달에 문재인은 실패했습니다. 알시지만 그때 이해찬은 100년 정권, 50년 정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 2명 감옥 보내고요. 고위공직자 200명을 감옥 보내고 당시에 우파 운동했던 사람 상당수를 감옥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 정광훈 목사도 감옥에 왔다 갔다 했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지만 저들은 우리 정광훈 목사와 광화문 애국 세력의 반격에 의해서 저들이 좌절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혁명론에 따르면 이 연립정부가 들어서면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미국을 몰아내고 혁명 정권으로 가야 돼요. 친북 정권이 들어서야 돼요. 본리적으로 예를 들면 이석기 같은 놈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미국, 북한과 직접 연계되어 있는. 그러면은 지금 그때 그것이 왜 실패했느냐?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의 반격 때문에 실패했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조직하고 여러분들의 활동 때문에 실패했어요. 지금 여러분의 활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활동 하나하나가
결국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민혁명의 물결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 탄핵 사태 때도 2024년 12월 3일 이후의 탄핵 사태에도 우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한번 볼까요? 맨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83번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언론을 장악하고 있던 주사파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다음 넘겨보십시오. 예, 이게 지금 당시에 12월 3일 이후 바로 그 다음 주에 갤럽에서 한 여론조사입니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긍정이 11%까지 빠졌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지지도 높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4%에 빠지고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여러분 돌이켜보십시오. 제가 강릉에 나타난 게 12월 말일쯤이었습니다. 그때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그 밤중에 이 강릉에 도착했는데 황량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강릉에 모이셨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 강릉 자유마을 관계자 얘기로는 거의 절반은 이 집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국을 달면서 우선 첫 번째 정광훈 목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포고문을 틀어주고 해설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김학성 장로 혁혁한 역할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의 계엄 선포, 야 임마 그건 대통령 최고 통수권자의 통치행위야, 시비 걸지 마 라고 했고 내란 내자도 꺼리지 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원칙적으로 내용 있게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국민들이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전국을 돌면서 우리가 집회를 벌이자 국민들이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12월 둘째 주 여론조사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빨간 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가 51%로 올라갔습니다. 이게요 12월 3일 12월 둘째 주니까 근 한 달 반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11%가 빠졌다가 5배가 올라간 겁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냐? 광화문 정광훈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활동과 여러분들의 시위가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단언컨대 만일 헌법재판소의 그 말도 안 되는 판결문이 나왔을 때 국민의힘이 우리와 함께 싸웠다라면 우리 김학성 교수가 이 휴지 조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입장으로 함께 싸웠더라면 우리는 대통령을 잃지도 않았을 것이고 대선도 이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배반하고 기회주의적으로 저들에게 투항해버린 국민님 때문에 우리는 두 번의 이번 계엄 전쟁에서 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쟁 남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 힘으로 우리 자유통일당과 광화문 애국세력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마지막 전쟁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는 두 번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2019년도 문재인의 그 85% 지지를 뚫고 문재인의 50년, 100년 정권을 좌절시켰고 작년 24년도 그리고 25년도 1월달, 2월달 우리는 그 혹독한 추위를 뚫고 윤석열 대통령의 52%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제 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됐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간 영의 몸이 됐습니다. 이제 그는 아무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기대할 것이 되면 딱 하나, 바로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한민국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 애국 국민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국본과 자유마을 조직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지자 정광훈 목사님이 있고 우리는 죽기까지 싸울 투쟁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끝났어요. 사실은 문재인 때 연방제로 벌써 나라가 넘어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문재인하고 완전히 붙어 싸워가지고 깜빵 3번 갔다 왔어. 3번. 76개 혐의로 내란 선동 혐의, 집시법 위반, 선거법 위반, 또 뭐 그 다음에 무슨 뭐 하여튼 76개. 근데 검사님 조사받다가 그 중에 76개 중에 절반은 날라갔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재판에서 이제 나머지가 다 완전히 무죄가 돼가지고 내가 깜빵 3번 간 것 때문에 법무부에서 죄도 없는 사람을 나를 3번 깜빵에 보냈단 말이야. 법무부에서 보상금을 얼마 줬냐? 6,800만 원 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일 없으면 깜빵 가라고. 깜빵 가면 돈 타요. 돈 탄다니까. 응?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때 왜 그러냐 하면은 제일 주범이 누구냐? 김대중이야. 김대중. 누구라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 때 평양 가서 김학성 장로님, 아까 이것도 강의 안 했지? 했어? 이거? 안 했지? 내가 보니까 들어보니까 안 하는 것 같던데.